서울의 밤하늘은 뚫린 듯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넌 사인이 비에 번져 도시 전체가 기괴한 수채화처럼 일렁거렸다.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짓눌린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직 심장 박동 모니터만이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천일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회장의 남은 시간을 차가운 숫자로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한태주는 창가에 서서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맞춤 정장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대리석으로 깎은 듯 차갑고 수려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지독한 피로와 벼랑 끝에 몰린 맹수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철창에 갇힌 신세였다. 무거운 병실 문이 열리고 장 변호사와 함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그는 태주의 숙부이자 그룹 부회장인 최진혁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운 노모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숙부가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태주의 코를 찔러 구역질을 유발했다. 최진혁은 심박수 그래프를 흘깃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태주야, 회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구나. 이사회가 동요하고 있어.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단다. 주주들은 안정을 원해. 리더의 가정이 화목해야 그룹 이미지도 사는 법이지.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숙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늘했다. 숙부가 말하는 화목한 가정이란 태주의 발목을 잡기 위한 족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유언장 집행의 전제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조항을 내걸었다. 그것은 바로 태주의 결혼이었다. 백발의 장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파일을 꺼내며 정중하게 말했다. 한 상무님 유언장 조건은 명확합니다. 회장님 타계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을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독신인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지분은 전액 사회에 환원됩니다. 태주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고통이 전해졌지만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당장 오늘 내일하는 할머니를 두고 결혼이라니. 이것은 할머니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거나 아니면 저 탐욕스러운 숙부의 소나기에 자신을 밀어넣는 잔인한 처사였다. 최진혁은 태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아직 시간은 있어, 태주야. 하지만 그리 많진 않지. 네가 적당한 신복감을 찾지 못하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니? 천일그룹을 고독한 독재자에게 맡길 순 없으니까 말이야. 그는 승자의 미소를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태주는 차갑게 식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당장 아내가 필요했다. 하지만 재벌가 영예들은 안 된다. 그들은 숙부의 스파이거나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배경은 깨끗하고 머리는 비상하며 무엇보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말이 필요했다. 같은 시각 서울 동부의 허름한 달동네. 좁은 골목길은 쓰레기 악취와 빗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다세대 주택 현관 앞에서 덩치 큰 사내셋과 대치하고 있었다. 낡은 데님 재킷을 걸치고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는 잡초처럼 강렬했다. 이번 달 이자는 다음 주에 갚겠다고 말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벌벌 떨며 빌었겠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사내들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빚에 쫓기는 채무자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협상가처럼 보였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 우리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내 애비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말이 많아. 당장 돈 안 내놓으면 병원으로 찾아가서 링거라도 뽑아버릴까 심장이 약하다던데 충격받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서연의 눈동자가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삼류금융회사에서 악성 채무를 회수하는 일을 하며 거친 세상의 생리를 뼈저리게 배웠다. 언제 고개를 숙이고 언제 이빨을 드러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그녀가 허용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였다. 병원에 가는 순간 당신들이 돈 받을 길은 영영 사라질 거야. 서연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돈을 버는 건 나 혼자야. 내가 경찰서에 가거나 죽어버리면 당신들은 원금도 못 건져. 5일만 줘. 원금이랑 이자 전부부 맞춰서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내 가족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우두머리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 대신 섬뜩한 결기를 읽었다. 그는 혀를 차며 뒤로 물러섰다. 좋아, 딱 5일이다. 5일 뒤 정오까지 돈 안 가져오면 그땐 콩파티라도 팔아서 받아낼 거야. 놈들은 으름장을 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제야 풀린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다음날 아침 천일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태주의 집무실. 비서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밤새 비밀리에 선별한 계약 결혼 후보자 명단이었다. 태주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대부분이 나약하거나 지나치게 계산적인 인물들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상무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배경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급전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 상황을 견딜 멘탈을 가진 사람. 딱 한 명이 눈에 띄더군요. 이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태주의 손이 멈췄다. 태주는 이서연의 프로필을 집어들었다. 증명사진 속 여자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법대 휴학 부친의 심장이식 수술 대기 중 거액의 사채빚, 절박함이라는 조건은 완벽했다. 하지만 태주의 시선을 끈 것은 그녀의 특이한 이력이었다. 이 여자는 빈민가 철거 협상 때 깡패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협상을 타결시켰더군. 태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말로 사람을 구워 삶을 줄 알고 늑대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여자라. 재밌군. 단순히 돈만 쫓는 속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강한 짐승 같았다. 김 비서가 덧붙였다. 현재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기한은 4일 남았고요. 지금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녀는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무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을 이 위험한 판에 끌어들이는 건 도박입니다. 태주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최고급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필요한 건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배역을 완벽히 소화할 연기자였다. 이서연은 그 역할의 제격이었다.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야겠어. 태주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을 쓰는 거야. 지옥 밑바닥을 경험한 여자라면 내 숙부가 벌이는 유치한 장난질 정도는 가볍게 버텨내겠지. 계약서 챙겨. 아주 흥미로운 거래가 될 거야. 병원 근처에 낡은 카페 구석자리.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두드리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지만 화면 속 숫자는 절망적이었다. 그때 검은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카페로 들어왔다. 공기마저 압도하는 위압감에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은 서연의 테이블로 직진했다. 한태주는 허락도 없이 서연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 앉았다. 이서연 씨, 1996년생 한국대 법학과 중퇴채무 2억 원 부친 심장 이식 대기 중.
그는 서론 없이 그녀의 신상을 읊었다. 무례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그를 응시했다. 누구시죠? 새로운 채권 출심원인가요? 서연은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앞의 남자는 동네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귀티가 흐르는 외모 오만한 태도 명령에 익숙한 눈빛. 진짜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나는 당신의 빚을 한 번에 청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주는 명함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천일그룹 상무 한태주. 나는 당신에게 비즈니스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살리고 당신을 이 지긋지긋한 밑바닥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기회죠. 서연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천일그룹 대한민국 사람라면 모를 리 없는 재벌 3세가 왜 자신 같은 사람을 찾아왔을까? 그녀는 헛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내려놓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뭘 원하시나요? 살인 청부 아니면 마약 운반 돈이 급하긴 해도 범죄는 안 저질러요. 태주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범죄는 아닙니다. 적어도 형법상으로는 내가 필요한 건 당신과의 결혼입니다. 딱 3개월간의 계약 결혼. 내 할머니와 대중 앞에서 완벽한 아내의 연기를 해주면 됩니다. 대가는 50억 원, 그리고 3개월 후에 완벽한 자유입니다. 서연의 귀에 50억이라는 숫자가 웅궁거렸다. 그녀는 태주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지하다 못해 서늘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폭풍 후 치는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구명조끼였다. 하지만 그 조끼를 입는 대가는 혹독할 것이 뻔했다. 왜 하필 나저 서연이 물었다. 당신 정도면 줄을 설 여자들이 넘쳐날 텐데. 내가 당신을 협박하거나 약점을 잡을까봐 겁나지 않나요? 그녀는 이 위험한 거래의 본질을 파악해야 했다. 함정인지 기회인지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했다. 당신은 돈이 필요하고 나는 뒷배경 없는 깨끗한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태주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다. 게다가 당신은 협상가잖아. 감정을 숨기고 연기하는 법을 알지. 그게 지금 내 아내에게 필요한 자질이야. 계약은 깔끔해. 스킨십 없음, 사생활 간섭업 없음, 비밀 유지 필수. 김비서가 두꺼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연은 조항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위반 시 위약금 10배 철저한 비밀 유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고 조항 하나를 그었다. 조건이 있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태주 쪽으로 밀었다. 아내 역할을 하는 동안 연기의 디테일은 내가 결정해요. 난 인형이 아니라 파트너니까.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내 방식대로 해야 해요. 그리고 사인하는 즉시 아버지 수술비부터 입금해 주세요. 태주는 그녀가 삐뚤빼뚤하게 적어 넘어온 추가 조항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결연한 눈을 마주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서명란에 사인을 했다. 좋아 받아들이지.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부인. 그의 마지막 말은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한다는 강남의 프레스티지 호텔 신부 대기실. 이서연은 전신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응시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마치 죄수에게 채워지는 화려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손길을 거친 얼굴에서는 가난의 그늘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재벌가 며느리다운 고상함과 기품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한태주가 들어왔다.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여전했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대신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준비는 끝났나 밖에는 기자들이 깔려 있어. 당신이 실수하는 순간 내일 주가는 곤두박질 칠 거야. 명심해,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대국민 쇼케이스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대본은 다 외웠으니까 걱정 마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부케를 꽉 쥐었다. 태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다가와서 그녀의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그 손길은 다정해 보였지만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서늘했다. 웃어. 지금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예식장 문이 열리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두 사람은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갔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축복보다는 호기심과 계산, 그리고 질시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태주의 팔짱을 낀 손에 힘을 주며 입꼬리가 경련할 정도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은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최진혁 부회장을 발견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이 연극이 언제 무너질지 지켜보는 관객처럼 보였다. 태주가 서연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그야말로 가면무도회였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뒤돌아서면 수군거리기 바빴다.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최진혁이 다가왔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우리 조카가 안목이 있군. 그런데 이서연 씨라고 했나? 그동안 어디 숨어 계셨길래 이 바닥에서 소문도 안 났을까? 서연은 태주가 가르쳐준 대답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태주 씨가 워낙 저를 아껴서 꽁꽁 숨겨두었거든요. 부회장님 같은 분들이 채가실까봐 걱정했나 봐요. 그녀의 농담 섞인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최진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태주는 옆에서 묵묵히 샴페인을 마시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때였다. 태주의 양복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태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통화는 짧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야 해. 할머니가 위독하시대. 병원에서 지금 당장 오라고 했어. 피로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한 채 식장을 빠져나갔다. 검은색 리무진은 빗길을 뚫고 미친 듯이 질주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가락을 두드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결혼식은 마쳤지만 혼인신고서는 아직 처리 중이었다. 만약 도착하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이 모든 쇼는 물거품이 되고 숙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었다. 서연은 그런 태주의 옆모습을 보며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뒤 VIP 병동복도는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법무팀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대기하고 있었다. 최진혁 부회장은 어느새 도착해 의료진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슬퍼 보였지만 태주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태주가 달려오자 최진혁이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태주야.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졌단다. 태주는 병실 문 앞에서 멈칫했다. 불과 몇 시간 전 결혼이라는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게임이 끝날 위기였다.
서연은 태주의 등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단순히 계약의 종료를 의미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계약은 파기되고 그녀는 다시 빚더미 속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걸어 나왔다. 땀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기묘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주시했다. 최진혁이 먼저 물었다. 운명하셨습니까? 장례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주치의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정지 직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바이탈 사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는 이번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살아나셨다고. 최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억지스러운 안도감으로 포장되었다. 아, 천만다행이군. 하늘이 도우셨어. 그의 과장된 리액션은 오히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치의가 덧붙였다. 회장님께서 손자분과 손주 며느리를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정신이 아주 또렷하세요. 태주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전제로 맺어진 3개월짜리 시한부 계약.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나셨다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3개월이라는 기한은 무의미해져 버렸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인이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천일그룹의 창업주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고 날카로운 눈으로 웨딩드레스 차림에 서연과 턱시도를 입은 태주를 번갈아 보았다. 왔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다. 내가 죽을 줄 알고 장례식 준비나 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난 아직 갈 생각이 없다. 태주 네가 장가가는 꼴은 보고 가야지 않겠냐.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이 아이냐 네가 고른 짝이. 서연은 강 회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강 회장은 서연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눈매가 매섭네.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발톱을 숨기고 있어 마음에 든다. 태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강 회장은 손을 휘저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보다 너희들 결혼식은 제대로 치른 거냐? 내가 이 꼴이라 참석도 못하고 면목이 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퇴원할 때까지 내 집으로 들어와라. 태주와 서연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내 합가라니요? 태주가 당황하며 반문했다. 강 회장은 단호했다. 내 눈앞에서 살아라. 너희가 진짜 부부처럼 사는지 아니면 내 유산 때문에 쇼를 하는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만약 내가 보기에 가짜 같다면 유산 상속은커녕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병실을 나온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3개월 뒤면 끝날 줄 알았던 연극이 이제는 기약 없는 장기 공연으로 바뀌어버렸다. 게다가 관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치 빠른 강 회장이었다. 최진혁 부회장 역시 복도 저편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살벌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는 덫에 걸렸어. 태주가 낮게 을조렸다. 이 계약 수정해야겠어. 서연 씨, 당신은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야.
지뢰밭을 함께 걸어야 할 공범이지. 위약금을 물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도망쳐. 하지만 남겠다면 가고 단단히 해야 할 거야. 할머니는 귀신은 속여도 사람은 못 속이는 분이야. 서연은 웨딩드레스 자락을 꽉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아버지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녀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녀는 태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도망 안 가요. 대신 수당은 더 챙겨주셔야겠어요. 야근 수당에 위험 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날 밤 서연은 태주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 회장의 저택, 즉 본가로 짐을 옮겼다. 고풍스럽지만 삭막한 저택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신혼부부의 방을 꾸미고 있었다. 침실은 하나였고 침대도 하나였다. 서연은 킹 사이즈 침대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주는 젖은 머리를 털며 소파에 앉았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규칙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마.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사용인들이 감시할 수도 있어. 우리는 24시간 사랑에 빠진 부부여야 해.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실수하는 순간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며 거울 속의 태주를 보았다. 그 역시 지쳐 보였다. 재벌 후계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불안이 느껴졌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가 되어드리죠. 하지만 잊지 마요. 내 연기의 디테일은 내가 정한다는 거. 그녀는 로션을 바르며 덤덤하게 말했다. 새벽 2시 낯선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다. 창밖에 천둥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위태로웠다. 내일부터는 전쟁이었다. 의심 많은 할머니, 탐욕스러운 숙부, 그리고 시시각각 조여오는 감시의 눈길들 속에서 그들은 가짜 사랑을 진짜처럼 증명해내야 했다. 같은 시각 최진혁 지역 부회장의 서재. 그는 어둠 속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깨어난 건 계산 바뀌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 그 여자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조사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가짜라는 증거 하나만 잡으면 태주는 영원히 매장이야. 서연의 꿈속에서는 빚쟁이들이 쫓아오던 어두운 골목길이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저택의 복도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달리고 또 달렸다. 그 끝에는 벼랑이 있었고 벼랑 끝에는 태주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손을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그녀는 잠에서 깼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잔인하고도 화려한 쇼의 이막이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강 회장의 저택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넓은 침실을 비추자 이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낯선 천장, 최고급 린넨의 감촉,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한태주를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깨어있을 때의 냉철함 대신 소년 같은 무방비함이 서려 있어 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침대 중앙에는 두꺼운 베개 2개가 만리장성처럼 놓여 있었다. 어젯밤 태주가 설정해 놓은 군사 분계선이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오늘부터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천일그룹의 안주인 연기를 그것도 호랑이 같은 시할머니의 코앞에서 해내야 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최면을 걸었다. 넌 빚쟁이 이서연이 아니야. 넌 한태주가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야. 아침 식사 자리는 예상대로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태주와 서연이 맞은편에는 아침 문안을 온 최진혁 부회장 부부가 앉아 있었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은 태주가 건네주는 샐러드를 받으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체할 것 같았다. 간밤에 편히들 잤느냐? 강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그 질문 하나에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떠보는 예리한 탐색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진혜역 부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두 사람을 주시했다. 태주는 묵묵히 물을 마셨고 대답의 공은 서연에게 넘어왔다. 네, 할머님. 태주 씨가 잠자리가 바뀌면 예민해지는 편인데 어제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푹 잤습니다. 서연은 태주의 손등을 살며시 덮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무심하지도 않은 적절한 대답이었다. 강 회장의 눈매가 가늘어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최진혁이 끼어들었다. 신혼인데 벌써부터 잠만 푹 자면 쓰나. 우리 조카가 워낙 일밖에 모르는 숙맥이라 재미가 없을 겁니다. 질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남녀 관계에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받아쳤다. 태주 씨는 겉보기와 달리 아주 섬세하고 다정해요. 둘만 있을 때의 모습은 저만 알고 싶네요, 숙부님. 서연의 도발적인 대답에 태주가 살에 들린 듯 기침을 했다. 최진혁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고 강 회장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말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그래,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아는 법이지. 밥이나 먹자. 아침 식사의 첫 번째 위기는 서연의 기지로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주가 출근한 뒤 서연은 본격적인 신부 수업이라는 명목의 저택에 남겨졌다. 집사장은 깐깐해 보이는 중년 여성으로 최진혁 부회장이 추천해 입사한 지 10년이 넘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저택의 규칙과 예법을 가르치며 은근히 서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출신 성분이 불분명한 며느리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연은 집사장의 지시를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집안 곳곳을 관찰했다. 사채업자들을 상대하며 익힌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사용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속닥거리다가도 그녀가 다가가면 입을 다물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은 태주의 서재에 청소를 자청했다. 집사장은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며 막아섰지만 서연은 아내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는 게 무슨 문제냐며 강하게 밀고 들어갔다. 서재는 태주가 집에서도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중요한 기밀 서류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서재의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책상 위나 서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책장 구석 조명, 갓 안쪽 액자 뒤편 같은 은밀한 곳들을 향했다. 그녀가 빛 독촉을 피해 숨어 지낼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몰래카메라나 도청장치를 찾는 것이었다. 정보가 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문 탐지 장비는 없었지만 비정상적인 먼지 자국이나 미세한 전선 배치를 찾아내는 데는 도가 터 있었다. 책상 아래를 살피던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최고급, 원목, 책상 밑바닥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껌딱지처럼 작고 검은 물체가 붙어 있었다. 최신형 초소형 도청기였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태주의 경영권 승계를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스파이 행위였다. 서연은 도청기를 떼어내지 않았다. 지금 건드리면 상대방이 눈치채고 또 다른 방법을 쓸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먼지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 구석에 놓인 화분 잎사귀 뒷면과 전화기 수화기 내부까지 꼼꼼히 살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재에만 총 3개의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집은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적들의 소굴 한가운데였다. 서연은 태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해 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왜 그렇게 날카롭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가 갔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집사장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청소는 잘 하셨습니까, 사모님? 네, 먼지가 좀 많더군요. 특히 책상 밑에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서연은 뼈 있는 말을 남기고 침실로 향했다. 집사장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확실해졌다. 집사장은 최진혁의 끈앞풀이었다. 서연은 침실로 돌아와 태주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며 메모지에 글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태주가 돌아왔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들어온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할머니가 괴롭히진 않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례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태주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자 서연은 메모지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말하지 마세요. 듣고 있어요. 태주의 눈이 커졌다. 그는 메모지를 빼서 들고 서연을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다시 펜을 들어 빠르게 써 내려갔다. 서재 거실, 그리고 아마 여기도. 집 전체에 도청기가 있어요. 태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집어 놓을 기세로 일어섰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모멸감과 배신감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지금 흥분하면 다 망쳐요. 서연은 태주의 손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샤워기를 틀어 물소리가 크게 나도록 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두 사람은 안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욕실은 타일로 되어 있어 도청기를 숨기기 어렵고 물소리가 잡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안상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누구 짓인지 알 것 같아. 최진혁 그 인간이 놓은 게 분명해.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집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집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할머니가 쓰러지신 틈을 타서 아주 제 세상인 양 설쳤군. 당장 보안팀 불러서 싹 다 갈아엎어야겠어. 경찰에 신고하고 놈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안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다. 지금 도청기를 제거하면 그들은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더 교묘한 방법으로 숨어들겠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집안 싸움으로 번지면 언론이 냄새를 맡을 거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내 집에서 숨소리 하나 마음대로 못 내고 살라고. 태주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역이용해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를 들려주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흘려서 혼란을 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제 꾀에 넘어가도록 함정을 파는 거죠. 태주는 잠시 말을 잃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혼자 싸우는 데 익숙했다. 누구도 믿지 못했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칼을 들고 전장에 뛰어든 전우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승부사의 기질이 보였다. 당신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여자군. 태주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 보면 생존 본능이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50억 원 값은 해야죠. 단순히 웃음 파는 아내 역할만 하기에는 내 능력이 좀 아깝잖아요. 태주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서연을 파트너로서 인정했다. 좋아. 당신 계획대로 해보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해야겠군. 놈들이 듣고 배 아파서 죽을 만큼 달콤하게.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연기는 한층 더 치밀해졌다. 침실에 들어온 그들은 도청기를 의식하며 일부러 대화 톤을 높였다. 태주 씨 오늘 너무 힘들었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서연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태주는 사랑스럽다는 듯 대답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그들의 대화 내용은 최진혁의 귀에 그대로 들어갔다. 최진혁은 도청 내용을 보고받으며 코웃음을 쳤다. 계집애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군. 한태주도 별 수 없어. 긴장이 풀렸을 때가 기회야. 그는 태주가 여자에게 빠져 경영에 소홀해졌다는 프레임을 짤 계획을 세웠다. 서연과 태주가 파놓은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며칠 뒤 서연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늦은 밤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내려갔다가 집사장이 뒷마당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상대방은 어둠 속에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건네받은 서류 봉투의 두께가 상당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단순히 도청만 하는 게 아니야. 내부 문서를 빼돌리고 있어.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태주가 준비 중인 신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밀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 순간 발밑에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누구냐? 사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도망쳐야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가 손전등을 비추며 서연이 숨은 쪽으로 다가왔다.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서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서연의 팔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익숙한 체향이 코를 찔렀다. 태주였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늦은 밤에 내 집 마당에서 뭐 하는 짓들이지? 태주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사내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집사장은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태주는 그들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경고를 날렸다. 쥐새끼들이 밤눈이 밝다더니 내 집 정원이 공원인 줄 아나 보군. 당장 꺼져.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경찰이 아니라 내 경호팀을 보게 될 거야. 사내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집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분노로 일렁이고 있었다. 겁도 없이 혼자 거길 왜 나가 들켰으면 무슨 짓을 당했을 줄 알고 그가 처음으로 서연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분노가 아니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주의 환한 얼굴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죄송해요. 증거를 잡고 싶어서. 하지만 덕분에 알았어요. 그들이 노리는 게 신사업 프로젝트라는 걸요. 태주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모한 짓 하지 마. 당신이 다치면 계약이고 뭐고 다 끝이야. 알겠어.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천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연기가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작전을 짰다. 최진혁이 신사업 정보를 노린다면 가짜 정보를 흘려
그를 엉뚱한 곳에 투자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서연은 태주가 준비한 가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보탰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을 응용해서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수치를 좀 더 부풀려야 해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큰 숫자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리스크 부분은 작게 수익률은 높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도 속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는 천부적인 전략가였다. 다음 날부터 태주는 집안 곳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가짜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번 바이오 프로젝트 무조건 성공이야. 임상 결과가 획기적이라고. 경쟁사들이 알기 전에 빨리 자금을 확보해야 해. 집사장과 도청기들은 이 정보를 부지런히 최진혁에게 날랐다. 동시에 서연은 강 회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화려한 선물 대신 강 회장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촌스러운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리가 붓지 않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강 회장도 점차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너 생각보다 곰살 맞구나.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아. 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은 진심으로 웃었다. 할머니가 제 할머니 같아서 그래요. 저도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서연은 태주의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강 회장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태주와 서연은 한 팀이 되어 저택 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웠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하고 서연은 태주의 넥타이를 매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어느 날 밤 태주가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숙부에게 핍박받던 트라우마였다. 서연은 잠결에 신음하는 태주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깨웠다. 태주씨 괜찮아요. 악몽이에요. 태주는 눈을 뜨자마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가지마. 혼자 두지마.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무데도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태주는 서연의 품에 안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잠들 때까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 역시 잠들지 못하고 그를 지켜보았다. 이 남자가 안쓰러웠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계약 조건에 없는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천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 볼룸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별처럼 빛을 뿌렸고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름잡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었다.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태주와 최진혁 부회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의 장이자 이서연이 재벌가 며느리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시험 무대였다. 태주는 검은색 벨벳 턱시도를 입고 서연의 허리를 감싼 채 입장했다. 서연은 쇄골이 드러나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태주가 선물한 사파이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순식간에 술렁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베일에 쌓여있던 태주의 아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평가의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서연은 태주의 팔에 힘을 주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긴장하지 마. 태주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저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하이에나들이야.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물어뜯으려 들 거야. 서연은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맹수들 다루는 건 제 전공이니까요. 빚쟁이들보다는 덜 무섭네요. 적어도 칼을 들고 설치진 않잖아요. 그녀의 농담에 태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최진혁 부회장이 무리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의 아내 정 여사가 서 있었다. 정 여사는 사교계의 여왕벌로 통하는 인물로 서연을 보자마자 멸시 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어머, 조카 며느님, 드디어 뵙네요. 소문이 무성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신데렐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동화책을 다시 읽어야겠네요. 정 여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주변 사모님들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다. 서연의 출신을 비꼬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태주가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한 발 빨랐다. 그녀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칭찬 감사합니다, 숙모님. 신데렐라도 유리구두가 발에 맞지 않았다면 왕자님을 만나지 못했겠죠.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자격 아닐까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정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서연이 기죽어 벌벌 떨 줄 알았지만 예상 외의 강적이었다. 정 여사는 화제를 돌려 서연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 그런데 며느님 프랑스 대사 부인께서 와 계신데 인사라도 나누시죠. 불어는 좀 하시나요? 교양 있는 집안이라면 기본일 텐데. 정 여사는 서연이 대학 중퇴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언어 문제를 꺼내들었다. 태주의 안색이 굳어졌다. 서연의 프로필에는 외국어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대사 부인에게 다가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발음의 불어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부인. 오늘 드레스가 파리의 밤하늘처럼 아름답네요. 좌중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정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은 과거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깨너머로 익힌 생존형 불어를 써먹은 것이다. 대사 부인은 기뻐하며 서연의 손을 잡고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태주를 돌아보며 윙크를 보냈다. 태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잠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오늘 파티의 핵심 게스트인 글로벌 투자사 블랙스톤의 제임스 강 대표가 도착했다. 그는 천일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지 결정할 키맨이었다. 최진혁 부회장은 이미 그를 포섭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다. 최진혁은 제임스 강을 독점하며 태주가 접근할 틈을 주지 않았다. 태주는 초조해졌다. 이번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그룹 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다. 태주 씨, 저 사람 표정 좀 봐요. 서연이 샴페인 잔을 들고 제임스 강을 가리켰다. 그는 최진혁의 화려한 언변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으로는 계속해서 시계를 두드리고 있었다. 지루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불안해 보여요. 서연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그녀는 채무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데 도가 터 있었다. 최진혁 부회장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느라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틈을 만들어 볼게요. 서연은 태주의 만류를 뒤로하고 대담하게 최진혁 역과 제임스 강 사이로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대표님 넥타이 핀이 참 독특하네요. 혹시 19세기 아르누보 스타일 아닌가요? 서연의 뜬금없는 질문에 최진혁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제임스 강의 눈이 반짝였다. 알아봐 주시는군요. 이건 제 증조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건데 제임스 강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서연은 앤티크숍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대화를 주도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담긴 가치와 역사를 이야기하며 제임스 강의 마음을 열었다. 최진혁이
낄 틈도 없이 대화의 주도권은 서연에게 넘어왔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태주를 대화에 끌어들였다. 제 남편도 오래된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죠. 마치 이 넥타이 핀처럼요. 태주 씨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프로젝트도 그런 철학이 담겨 있지 않나요? 태주는 서연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완벽하게 춤을 췄다. 그는 제임스 강이 흥미로워할 만한 비즈니스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 설명했다. 최진혁은 옆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미 분위기는 넘어간 뒤였다. 제임스 강은 태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한 상무 아주 인상적이요. 내일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군요. 게임은 태주의 승리로 끝났다. 최진혁은 분노를 사귀며 자리를 떴다. 태주와 서연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태주의 눈빛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계약 아내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그를 구원한 여신이자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바람 좀 쐴까? 태주가 서연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이끌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호텔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 정말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오늘 밤 패배자가 됐을 거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이에요. 실패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서연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농담을 던졌지만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다. 태주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서연을 덮었다. 단순히 위약금 때문만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건 아니고 태주의 낮은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태주의 손이 서연의 뺨을 스쳤다. 거칠지만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계약 조건, 일랑 연애 금지. 머릿속에 이성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몸은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영위 중인가요? 아니면? 서연의 물음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태주의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때 테라스 문이 벌컥 열리며 김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산통을 깨는 타이밍이었다. 태주와 서연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김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모님의 과거 사진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빛 독촉을 받던 사진 낡은 집 앞에서 찍힌 사진들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터뜨린 것 같습니다. 태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최진혁의 방역이었다. 파티장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가장 더러운 수를 쓴 것이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올 것이 왔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 자신의 비루한 과거가 만천에 까발려지는 순간이 닥친 것이다. 이제 어떡하죠 할머님이 아시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나 봐, 이서연. 흔들리지 마. 내가 해결해. 당신, 과거가 어떻든 지금 당신은 내 아내야. 누구도 당신을 모욕하게 두지 않아. 태주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홍보팀 소집해. 기사 맡고 최초 유포자 추적해. 그리고 차 대기시켜. 본가로 간다. 할머니가 이 소식을 뉴스보다 먼저 우리 입으로 듣게 해야 해. 태주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서연에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차 안에서 태주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안해, 내가 방심했어.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태주의 자책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몫이에요. 제가 감당해야 할 빚이죠.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본가에 도착하자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 회장은 이미 거실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태주와 서연이 들어오자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설명해라. 이 사진 속의 여자가 정말 너냐? 서연은 태주의 손을 놓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접니다. 가난하고 빚에 시달리던 여자, 그게 제 과거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태주 씨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래서 과거를 속이고 내 손자한테 접근했다는 거냐? 돈 때문에. 서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처음엔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태주 씨를 그리고 이 집안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 과거가 태주 씨에게 짐이 된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때 태주가 서연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하고 현명한 여자입니다. 제게 필요한 사람은 배경 좋은 인형이 아니라 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동반자입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마침내 강 회장이 입을 열었다. 시끄럽다. 다들 일어나라.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내일 아침에 공식 입장을 발표해라. 한태주의 아내는 흙수저 신데렐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한 현대 여성이라고 포장해. 내 두 사람은 귀를 의심했다. 강 회장은 혀를 찼다. 쯧쯧쯧. 이 정도 일로 호들갑 떨지 마라. 내 며느리가 되려면 깡다구는 있어야지. 빚 좀 있었다고 사람을 내치면 천일그룹 체면이 뭐가 되냐.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주가 떨어지면 각오해. 그리고 최 부회장 그놈이 장난친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강 회장의 뜻밖의 반응에 태주와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탈진한 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정말 10년 감수해냈네요. 서연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태주는 그런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마워, 버텨줘서. 그리고 아까 못한 거 마저 해도 될까? 태주의 눈빛이 짙어졌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맞닿았다. 계약서의 잉크보다 더 진하고 거짓말보다 더 치명적인 첫 키스였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다. 공식적인 스캔들은 강 회장의 기지로 진화되었지만 최진혁 부회장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검찰청 특수부에서 천일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내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표면적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였지만 그 칼끝이 태주를 겨누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태주는 매일 밤늦게까지 법무팀과 대책회의를 하느라 눈붙일 새가 없었다. 서연은 그런 태주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서상의 아내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태주의 식사를 챙기고 그가 놓친 세세한 부분들을 메모해 비서실에 전달했다. 집안의 도청기들을 역이용해 태주가 곤란해하는 척 수사에 겁먹은 척하는 연기 대본을 짜서 태주와 함께 실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강원도 상안에 위치한 천일물류의 제2창고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조원들이 회사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 3세의 부실 경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것은 명백히 태주를 흠집내기 위해 기획된 사고였다. 태주는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했다. 임원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직접 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이 태주의 앞을 막아섰다. 저도 가요. 당신은 경영자라서 노동자들의 언어를 몰라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듣고 조율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도울게요.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협상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수행원 없이 태주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로 향했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차 안에서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위험할 수도 있어.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창고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들이 정문을 막고 있었다.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태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란과 물병이 날라들었다.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막았지만 태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단상에 오르려 했지만 야유 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점퍼와 운동화 차림으로 노조위원장에게 다가갔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렸다. 그녀는 위원장과 눈을 맞추고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신 그들의 분노와 두려움에 먼저 공감했다. 저도 빚 때문에 쫓겨봤고 아픈 가족 때문에 울어봤어요. 여러분이 왜 화가 났는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창고를 점거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뿐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싸워도 늦지 않아요. 서연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위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서연의 중재로 태주와 노조 대표 간의 긴급 회담이 성사되었다. 태주는 서연이 미리 조언해준 대로 법적인 책임 공방보다는 안전시설 확충과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먼저 내놓았다. 태주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서연의 부드러운 중재 덕분에 농성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일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긴장이 풀린 서연은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런데 산길 커브를 돌던 순간 차체가 기이하게 흔들렸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태주가 핸들을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없었다. 누군가 브레이크 오일 라인을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을 살폈다.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태주는 미친 듯이 안전벨트를 풀고 그녀를 흔들었다. 다행히 그녀가 신음하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은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왔다. 차는 반파되어 있었고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폭우는 그칠 기미가 없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다가는 저천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태주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멀지 않은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빗속을 뚫고 걸었다. 불빛의 정체는 사냥꾼들이 쓰던 낡은 산장이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태주가 몸으로 부수고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다. 태주는 구석에 있는 난로를 찾아내고 마른 장작과 낡은 신문지로 겨우 불을 피웠다.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는 없었다.
태주는 산장 한쪽에 걸려있던 낡은 담요들을 찾아냈다. 옷을 말려야 해. 저쪽으로 돌아앉아. 태주는 신사적으로 등을 돌렸지만 좁은 산장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불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녹였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돌아오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날도 비가 이렇게 왔어. 장례식장에서 숙부는 울고 있었지만 난 봤어. 그가 몰래 웃고 있는 걸. 그때부터 난 아무도 믿지 않았어. 세상은 전쟁터였고 모두가 적이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등 뒤가 서늘하지 않았어. 당신이 내 편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은 적어도 거짓말을 할 때 눈이 슬퍼 보였거든. 태주의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릿해졌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쓰러지셨을 때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저는 살기 위해 독해져야 했어요. 세상에 낭만 같은 건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돈 많은 재벌도 외로움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태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아름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계약 같은 거 이제 상관없어.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회장 자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 서연은 태주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당신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연기가 아니에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의 파도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추위가 두 사람을 덮쳤다. 태주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천을 나눠야 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얼어 죽을 거야.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사랑의 리듬이었다. 좁은 바닥에 누워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그들은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서로의 품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였다.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다. 육체적인 선이 아닌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것이다.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헬기 소리에 잠이 깼다.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다. 태주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은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정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태주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서울로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김 비서가 보고를 해왔다. 차량 감식 결과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최 부회장 측 소행으로 보입니다. 태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이제 참지 않아. 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렸어. 서연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비온 뒤 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옆에 있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최진혁이 준비한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두 사람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다. 붕대를 감은 태주가 잠든 사이 서연의 병실 문이 열리고 최진혁이 들어왔다. 그는 걱정하는 척 꽃바구니를 내려놓았지만 표정은 악마처럼 웃고 있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질부. 아니, 사기꾼 이서연 씨라고 불러야 하나.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최진혁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서연이 과거에 썼던 사체 차용증 원본들과 그녀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진료 기록, 그리고 태주와의 계약 결혼 합의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이것을 손에 넣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선택하세요. 이대로 태주와 함께 파멸할지, 아니면 태주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살릴지. 최진혁이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3일 주겠습니다. 주주총회 날 태주의 비리를 증언하세요. 그럼 빚은 물론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죠. 거절하면 아버지의 산소호흡기가 멈추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최진혁이 나간 뒤 서연은 서류 봉투를 껴안고 오열했다. 밖에는 태주가 깨어나 그녀를 찾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았다.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그를 배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 인생 최대 위기이자 사랑을 증명해야 할 가장 잔인한 시험이었다. 최진혁이 병실을 나가고 난 뒤 이서연은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봉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의 생명유지장치. 전원이 최진혁의 손짓 하나에 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태주가 들어왔다. 붕대를 감은 머리와 여기저기 긁힌 상처들이 그날 밤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서연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다. 서연아, 괜찮아, 숙부가 다녀갔다면서? 무슨 험한 소리를 들은 거야? 얼굴이 창백해. 서연은 반사적으로 서류 봉투를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태주의 따뜻한 손길이 닿으려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오지 마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가웠다. 태주는 당황한 듯 허공에 멈춘 손을 거두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서연 씨,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프지 않아요. 그냥 피곤하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서연은 태주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지금 그를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최진혁은 태주가 손을 쓰기도 전에 아버지를 해칠 사람이었다. 그녀는 태주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태주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겪은 사고의 충격 때문이라 짐작하고 물러서기로 했다. 알겠어. 푹 쉬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태주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아내며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사랑을 확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그녀는 그 사랑을 배신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최진혁이 일러준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허름한 바라 안쪽 룸에서 최진혁이 위스키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었지. 효녀 심청이가 따로 없구먼. 자, 내일 주주총회에서 읽을 시나리오다. 최진혁은 서연 앞에 A 오버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태주가 이중장부를 만들어 회사 돈을 횡령했고 자신과의 결혼도 그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는 거짓 증언이 적혀 있었다. 이것을 읽는 순간 태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서연 역시 공범으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못하겠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진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금 내 아비 목숨줄을 쥐고 협상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서연은 지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협상이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제가 얻는 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서연은 떨림을 감추고 최대한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태주 씨가 망하면 저도 위장 결혼 사실이 드러나서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요. 아버지 병원비만으로는 부족해요. 현금 20억, 그리고 저와 아버지의 신변 보호를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늘 밤 당장 안전한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최진혁은 잠시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그 바닥 출신이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군. 좋아. 20억 태주놈 목값 치고는 싸지. 그는 즉석에서 수표를 발행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서연의 부친을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수표와 각서를 챙겨 들고 일어섰다. 내일 주주총회 기대하세요. 제가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룸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최진혁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밤거리로 나온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날 퇴원한 태주는 본가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꽃과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서연의 곁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지시대로 그녀의 짐을 싸서 밖으로 나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주가 꽃다발을 떨어뜨리며 물었다. 서연은 태주의 시선을 외면한 채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끝내요, 우리. 3개월 계약도 지겨워서 못 해먹겠어요. 태주 씨 옆에 있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거든요.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다. 서연아, 진심 아니잖아. 그날 산장에서 했던 말들 다 잊었어. 우리가 겪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태주의 눈을 보며 비수를 꽂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배경과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생각보다 무능력하더라고요. 서연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숙부님한테 맨날 당하기나 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잖아요. 나한테 더 큰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줄이요.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죠. 태주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돈 때문이라고? 정말 그게 다야?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그게 다예요. 당신 같은 재벌들은 사랑 타령이 취미일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생존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있어요, 한태주 상무님. 서연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저택을 빠져나갔다. 태주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잡을 명분이 없었다. 그녀가 내뱉은 말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잔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진심처럼 들렸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가 두고 간 반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태주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서연이 나가기 직전 그녀가 평소 즐겨 읽던 책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끼워두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뒤돌아서서 현관을 나설 때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서연은 차 안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다. 미안해요, 태주씨.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요. 이튿날 천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한태주 상무의 해임안이었다. 최진혁 부회장은 단상에 올라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읍참맛 속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조카의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내부 고발자를 모셨습니다. 강당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가 앉아있는 곳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증언대 앞으로 걸어갔다. 태주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러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제 그녀가 했던 말들이 비수처럼 다시 가슴을 찔렀다.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자, 이서연 씨.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하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태주 상무의 아내 이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태주 상무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비로소 태주를 향했다. 태주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최진혁이 준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제가 할 말은 서연이 말을 잇는 순간 최진혁이 묘한 낌새를 채고 인상을 찌푸렸다. 서연의 손에 들린 서류는 그가 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한태주 상무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최진혁 부회장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최진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여자가 미쳤나 마이크 꺼 당장 끌어내려 보안 요원들이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한 USB를 들어보였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최진혁 부회장이 저를 협박하고 제 아버지를 인질로 삼아 거짓 증언을 강요한 녹취록입니다. 사실 서연은 최진혁과 거래를 하던 그날 밤 몸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태주에게 모진 말을 하고 떠나던 날 그녀가 책 속에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 조건 1항 수정. 아내의 연기는 아내가 결정한다. 나를 믿고 기다려요. 당신을 지키기 위한 내 마지막 연기니까. 태주는 그제야 전날 밤 서연이 남긴 메모를 발견하고 읽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느라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서연은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 것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끌어내리려 하자 태주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그들을 막아섰다. 내 아내 몸에 손대지 마. 태주의 포효가 강당을 뒤흔들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최진혁을 노려보았다. 이제 쇼는 끝났어, 숙부님. 진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최진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꾼 여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대형 스크린에는 서연이 제출한 녹취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돈은 20억이면 충분해. 태주놈 보내버리고 나면 내 아비도 살려주지. 최진혁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타전했다. 최진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계획이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사기꾼 여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태주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다. 태주씨, 나? 잘한 거 맞죠?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강당 안에는 두 사람을 향한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서로의 천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다. 소란스러운 틈을 타 누군가 강당 뒤쪽의 비상구를 통해 급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최진혁의 신복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다급하게 외쳤다. 플랜 B 실행해. 지금 당장 타깃은 병원에 있는 그 노인네야. 동시에 태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 남아있던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병실에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최진혁은 자신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 마지막 카드를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의 암살이었다. 가야 해 할머니가 위험해.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강당을 뛰쳐나갔다. 최진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다 같이 죽는 거야. 지옥으로 같이 가자. 이놈들아, 파국으로 치닫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한태주의 차는 서울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평소라면 30분은 좋게 걸릴 거리였지만 태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조수석에 앉은 이서연은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최진혁 부회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강 회장을 노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다. 태주씨, 조금만 더 빨리요. 경호팀장 말로는 놈들이 로비를 뚫고 VIP 병동으로 진입했대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말없이 핸들을 꺾으며 속도를 높였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차갑기만 했던 이 세상에서 그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겁에 질린 환자와 보호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다. 태주는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다. 서연도 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엘리베이터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비상구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12층 VIP 병동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태주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서연의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다. 마침내 병동 문을 열었을 때 복대는 쓰러진 경호원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괴한들이 엉겨붙어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태주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괴한 중 한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태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태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과거 검도 유단자였던 그의 몸놀림은 날렵하고 묵직했다. 하지만 놈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서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안전핀을 뽑고 달려드는 놈들의 얼굴을 향해 분말을 발사했다. 하얀 가루가 시야를 가리자 놈들이 당황하며 주춤거렸다. 그 틈을 타 태주가 놈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제압했다. 서연씨, 내 뒤에 있어. 태주가 고함을 치며 회장실 문을 향해 돌진했다. 문 앞을 지키던 덩치 큰 사내가 태주를 가로막았다. 그 시각 병실 안. 강 회장은 침대 위에서 꼿꼿한 자세로 앉아 문 밖에 소란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답게 그녀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침입자가 들어오면 지팡이로 후려칠 기세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나 다름없던 최진혁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쾅 굉음과 함께 병실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최진혁의 사주를 받은 킬러가
흉기를 든 채 들어왔다.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은 누구냐? 진혁이가 보냈느냐? 그녀의 호통에 킬러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냉혹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원망은 부회장님께 하십시오. 킬러가 칼을 치켜드는 순간 태주가 몸을 날려 그를 덮쳤다. 두 사람은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다. 칼날이 태주의 어깨를 스치며 붉은 피가 솟구쳤다. 태주야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다. 서연이 병실로 뛰어들어와 꽃병을 들어 킬러의 머리를 내리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꽃병이 산산조각 났지만 킬러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피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던졌다. 계약 결혼이라는 가짜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이 순간 서연에게 강 회장은 지켜야 할 가족이었다. 킬러가 서연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태주가 킬러의 발목을 잡아채 넘어뜨리고 그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킬러가 비명을 질렀다. 때마침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병실로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괴한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의료진이 달려와 태주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다. 태주는 치료를 거부하고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주는 피 묻은 손으로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주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 새끼,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고 내가 몹쓸 꼴을 보였구나.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도 그 옆에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는 동안 태주와 서연은 강 회장을 안심시켰다. 이제 다 끝났어요. 숙부는 체포되었고 더 이상 할머니를 위협할 사람은 없어요. 태주의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핏줄끼리 칼을 겨누는 비극을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다. 병실 안의 팁에서는 주주총회장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최진혁 부회장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기자들이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조카 부부를 모함한 이유가 뭡니까? 최진혁은 헝클어진 머리에 광기,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끝난 것 같아 천만의 최진혁이 카메라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한태주 저놈이 깨끗한 척하지만 저놈도 사기꾼이야. 유산 상속받으려고 가짜 며느리를 데려와서 쇼를 한 거라고. 저 여자비 때문에 팔려온 가짜야. 3개월짜리 계약서가 증거라고. 내 서재 금괴 원본이 있어 확인해봐. 병실 안에 정막이 감돌았다. 태주와 서연은 얼어붙은 채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최진혁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악을 쓰며 폭로한 그 말은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려버렸다. 강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태주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방금 전의 자애로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게 무슨 소리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가짜라니 계약서라니 태주야 네가 설명해라. 저 미친놈이 헛소리하는 거지 그렇지? 그녀는 손자가 부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명백했고 무엇보다 이제 와서 또다시 그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의 고백에 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태주가 급히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 이 사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가슴을 부여잡았다.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하나뿐인 손자가 유산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가짜 며느리를 들여 연극을 했다는 사실은 최진혁의 칼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내 진심을 짓밟아. 강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심장 모니터의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태주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강우 회장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그들을 밀어내려 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다 거짓말이었어. 내 앞에서 웃던 것도 걱정하던 것도 다 돈 때문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다. 삑, 삑, 삑. 경고음이 빨라지더니 강 회장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다. 의사 선생님 여기요 빨리요. 서연이 복도를 향해 비명을 질렀다. 의료진들이 제세동기와 응급키트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의사가 두 사람을 밀쳐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태주와 서연은 병실 밖으로 쫓겨났다. 닫히는 문틈으로 강 회장의 축 늘어진 팔이 보였다. 복도에 남겨진 두 사람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의 폭탄이 터져버렸다. 최진혁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믿었는데 그 행복의 기반이 거진 위에 세워졌다는 원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태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다. 내가 죽일 놈이야? 차라리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할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어. 서연은 말없이 태주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녀 역시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태주가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1시간 뒤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할머니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지금은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두 분의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당분간 병실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시겠다고요? 그 말은 두 사람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유언장 수정. 그것은 단순히 유산을 뺏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손자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태주의 손을 꽉 잡았다. 포기하지 마요. 할머니가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우리가 진심을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태주의 절망은 깊었다. 진심 거짓말로 시작된 진심을 누가 믿어줄까? 할머니에게 우리는 유산을 노린 사기꾼 커플일 뿐이야. 그는 자주적인 웃음을 흘렸다. 최진혁은 감옥에 갔지만 그의 저주는 유효했다. 그는 스스로 파멸하면서 태주와 서연의 관계에도 독을 뿌리고 간 것이다. 그날 밤 태주와 서연은 병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강 회장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두 사람의 접근을 막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 회장의 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볼 뿐 복도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새벽녘 서연은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태주씨, 우리 이제 어떡하죠? 계약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태주는 서연의 손에 깍지를 끼며 대답했다.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아니야.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당신만은 놓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다짐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다음 날 아침장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두 분의 이혼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에게 지급된 계약금 5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 예고장도 들어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말렸다. 장 변호사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회장님께서는 이혼하지 않으면 태주님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사랑입니까? 아니면 천일그룹입니까? 태주와 서연은 벼랑 끝에 몰렸다. 최진혁이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한 산이 나타난 것이다. 사랑을 선택하면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것이고 회사를 선택하면 헤어져야 했다. 강 회장은 잔인한 양자택기를 강요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주의 날개를 꺾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태주 씨 회사를 포기하지 마요. 그건 당신 인생 그 자체잖아요. 나 같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면 안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양보를 감싸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회사는 다시 셀 수 있지만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난 당신을 선택해내. 할머니가 뭐라 하든 세상이 우릴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어. 나랑 같이 가자.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먹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닫힌 병실 문 너머 강 회장은 이 모든 대화를 도청장치를 통해 듣고 있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수업일까? 아니면 진짜 징벌일까?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모든 먼지를 씻어내린 듯 도시는 투명한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천일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태주는 자신의 책상 위에 사직서와 회사 법인카드, 그리고 자동차 키를 나란히 올려놓았다. 그것들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 그가 발 아래 두고 호령했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높고 화려한 곳은 늘 춥고 외로웠다. 이제 그는 그 차가운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려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수수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난해 보일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준비됐어요. 서연이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 온기 하나면 충분했다. 빈손으로 나가야 해. 당신이 위자료도 못 받고 쫓겨나게 해서 미안해. 다시 좁은 옥탑방에서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겠어. 서연은 태주의 손을 더 꽉 쥐며 웃었다. 옥탑방이면 어때요? 야경은 거기서도 공짜잖아요. 그리고 나 생활력 강한 거 알죠? 당신이 굶게 놔두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요. 태주는 그녀의 농담에 비로소 굳었던 표정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회장실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도주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행진이었다.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용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도 내지 않았고 장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거실 중앙 육중한 소파에는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와 포기각서가 놓여 있었다. 왔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태주와 서연은 강 회장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비굴함은 없었다. 태주는 품 안에서 사직서를 꺼내 이혼 서류 위에 덮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대신 회사를 포기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미쳤구나.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천일그룹을 버리겠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 아비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그걸 내 손으로 걷어차 그녀의 호통의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장 변호사조차 움찔할 정도의 기세였다. 태주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내버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 가족을 희생했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사랑이 뭔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알려준 사람입니다. 껍데기뿐인 회장 자리보다 이 사람 곁에 있는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러고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너도 같은 생각이냐? 빈털터리가 된 이놈이랑 평생 고생하며 살 자신 있어 돈 때문에 접근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냐? 지금이라도 도장 찍고 나가면 50억은 챙겨주마. 마지막 기회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돈이 좋았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으니까요. 하지만 50억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습니다. 태주 씨는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을 위해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답을 들은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태주와 서연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처분을 기다렸다. 어떤 폭언이 쏟아지든 어떤 징벌이 내려지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 회장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푸하하하하. 강 회장이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며 눈물까지 흘리며 웃어댔다. 태주와 서연, 그리고 장 변호사까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한참을 웃던 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을 보았다. 멍청한 녀석들, 드디어 합격이다. 내 합격이라니요? 태주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내가 너희를 왜 불렀겠느냐. 이혼시키려고 천만에. 내 놈이 진짜 내 후계자 자격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본 거다. 강 회장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태주야, 나는 기계 같은 경영자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리더를 원했다. 최진혁이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도 죽이는 괴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사람 말이다. 네가 회사를 선택하고 이 아이를 버렸다면 난 정말로 너를 내쳤을 거다. 그리고 너 서연이. 강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다.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었다. 깡 따고 있고 머리 좋고 무엇보다 내 손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였어. 병원에서 내 앞을 막아설 때 이미 넌 내 며느리였다. 과거 그게 뭐 대수냐.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 제일 높은 곳도 지킬 수 있는 법이야. 사실 강 회장은 병실에서 도청 장치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때 이미 마음을 굳혔었다. 그녀가 이혼을 강요하고 재산을 뺏겠다고 협박한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다. 할머니, 그럼? 태주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라, 내 새끼들.
마음고생 많았다. 이제 됐다. 너희는 진짜 부부다. 그리고 태주 너는 오늘부터 정식 회장이다. 서연이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라. 내 그 야무진 솜씨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 태주와 서연은 강 회장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숱한 위기와 시련을 거치며 그들은 진실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강 회장의 거친 손이 두 사람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제 너희 앞에는 꽃길만 있을 게다. 1년 후 천일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태주는 취임하자마자 투명 경영을 선포하고 최진혁이 만들어 놓은 부패의 고리들을 끊어냈다. 처음에는 우려하던 주주들도 태주의 진정성과 탁월한 경영 능력, 그리고 서연의 내조 덕분에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채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태주는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낡고 허름했던 카페는 이제 리모델링되어 깔끔해졌지만 창가 자리의 추억은 그대로였다.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옛 생각에 잠겼다. 여기서 당신이 50억 제안했을 때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태주는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지.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서연 씨, 이번에는 계약이 아닙니다. 유효기간도 없고 위약금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만 있는 제안입니다.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요? 태주의 눈빛은 1년 전 그날처럼 강렬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차가움 대신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태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빚쟁이 인생을 구원하러 온 왕자님, 아니 함께 진흙탕을 뒹굴며 싸워준 전우이자 연인.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는 평생 무르기 없기예요. 알았죠. 태주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당연하지. 이 계약은 영구적이고 해지 불가능하니까. 카페 안에 손님들이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을 축복했다. 창밖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그들의 어깨는 가벼웠다. 태주가 서연을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다. 거짓말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지만 결국 그 무게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어. 서연은 태주의 팔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거짓말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찾아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진짜예요. 그 무엇보다 무겁고 소중한 진실한 사랑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게 입을 맞추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달콤한 자장가처럼 들렸다. 험난했던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연극은 막을 내렸고, 이제 대본 없는 그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어떤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그 어떤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